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와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아시나요? 어느 한 나라는 현재 쓰레기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내막에는 정치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존재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안나입니다. 오늘 아침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강단에 서 계셨고 스크린에는 낯선 공장 사진 하나가 떠 있었어요. 오늘은 현대 국제 정치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파괴적인 현상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폐기물을 통한 신식민주의입니다. 교수님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의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가 나타났는데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선 피복들이 뒤엉켜 있고 알루미늄 조각들이 반짝이며 각종 전자 폐기물들이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며 물으셨어요. 폐기물 처리장, 재활용센터? 몇몇 학생들이 중얼거렸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곳은 태국 차층사오에 위치한 중국 투자 폐기물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것은 태국의 시민조사단체 수드소이 팀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런 공장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공장의 운영 구조를 보세요. 일본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태국으로 들어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활용을 위한 원료라는 명목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유용한 부분만 골라내어 홍콩으로 재수출하고 처리 불가능한 쓰레기만 태국 땅에 그대로 버리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현대적 식민지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군대와 총칼로 식민지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투자와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으로 한 나라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강대국이 개발도상국을 쓰레기통 취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펜을 꽉 쥐며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 이름 때문일까요? 그런데 교수님, 태국이 왜 이런 공장의 설립을 허가한 건가요? 분명히 환경 규제가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이유가 패통탄 총리 정권의 정책 변화와 직결됩니다. 패통탄 총리의 집권 이후 패통탄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그 과정에서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특히 중국 자본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곡선과 동시에 치솟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 곡선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저는 한국 철수, 중국 진출의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과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해 철수하기 시작한 바로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메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교수님이 다시 공장 내부 사진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번엔 더 충격적인 이미지들이었습니다. 화학물질이 바닥에 흘러내리고 보호장비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공장 주변에 무분별하게 쌓인 폐기물 더미들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21세기의 산업일까요? 아니면 그냥 쓰레기 더미일까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현대적인 스카이트레인, 그리고 활기차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젊은 사람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하철역에 붙어있던 커다란 삼성 광고였어요. 태국어와 영어로 된 광고 문구 아래 환하게 웃고 있던 태국 청년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정말 저게 같은 나라인가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수드소이 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 공장은 애초에 첨단 재활용 기술센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폐기물 분류 작업장일 뿐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안전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다음 이미지는
공장 주변 마을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빨래가 시꺼멓게 더러워진 모습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이 지불하고 있는 진짜 대가입니다. 경제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한 나라의 환경과 국민 건강이 희생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태국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죠. 스크린에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2010년대 태국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태국은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렸습니다. 삼성, LG, 현대건설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태국 전역에 공장과 사업장을 설립했죠.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태국을 동남아시아 생산 허브로 삼아 연간 수만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가 인상적이었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태국의 청년 취업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이었거든요. 이 시기 태국 청년들에게는 정말 황금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우수한 현지 직원들을 한국으로 보내 기술 연수를 받게 했고, 현지에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태국 대학들과 협력해서 장학금 제도까지 만들었죠. 하지만 패통탄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환영 정책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간접적 규제가 시작됐죠.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은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기업들만 유독 세무조사를 자주 받게 된다거나 공장 증설 허가가 지연되는 일들이 빈번해졌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에게는 특혜성 인센티브를 제공했고요.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폭증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삼성, LG, 현대건설을 포함한 주요 한국 기업 15개사가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챕터에서 본 것 같은 중국계 폐기물 처리 기업들과 저임금 제조 공장들이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죠. 작년 방콕 외곽 사무프락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쏨차이라는 41세 청소 노동자가 화학물질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가 일하던 곳은 한국 기업이 철수한 자리에 들어선 중국계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이었습니다. 쏨차이 씨는 의식을 회복한 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15년 일했는데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보호장비도 충분히 지급됐어요. 한국 회사였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 철수 이후 태국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고용을 유지했지만 노동 환경과 안전 기준은 현격히 악화됐어요. 그리고 이전에 한국 기업들이 제공했던 교육 기회나 복리 후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태국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중국 공장이 들어오고 나서 아이들이 자꾸 기침을 해요. 예전 한국 회사가 있을 때는 우리 마을 학교에 컴퓨터도 기증해주고 장학금도 줬는데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태국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국민의 살보다 우선시하는 체제로 가고 있어요. 환경 문제, 노동자 안전 문제는 모두 나중 문제로 치부되고 있죠. 교수님은 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틀어주셨어요. 화면 속에는 폐기물을 실은 트럭들이 끝없이 줄지어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정문 앞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한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우리 자식이 폐기물이냐? 화면 속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 뒤로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보였거든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시자 스크린에는 파놈 사라캄 사건 은폐된 환경 재앙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차층 사호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파놈 사라캄 사례는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의 진짜 실상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이 클릭하자 구글 어스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푸른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죠. 하지만 그 이미지가 2024년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같은 지역이 회색빛 폐기물 더미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파놈 사라캄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농촌 지역입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유기농 쌀로 유명한 청정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환경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 태국 농부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것 같았는데 화질은 떨어졌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산 중턱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재활용 공장에서 처리된다고 하는 폐기물들이 실제로는 인근 야산에 몰래 묻히거나 소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런 증상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피부 발진과 호흡기 질환이 급증했죠. 현재까지 파놈 사라캄 지역에만 500건 이상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산업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식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공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라는 이유로 모든 민원을 묵살해버렸죠.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어요. 그린어스 타일랜드라는 NGO의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한 환경 NGO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놈 사라캄 지역 지하수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의 15배에서 30배까지 검출된 거예요. 강의실에서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더 심각한 건 이 결과가 공개된 후에도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환경부의 공식 성명서였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정부는 민간 NGO의 비공식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공식 조사를 또다시 미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수드소이 팀의 또 다른 발견이었죠. 스크린에 복잡한 서류들이 나타났어요. 각종 허가증과 라이선스 문서들이었는데 빨간 글씨로 무효라고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수드소이 팀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파놈 사라캄의 폐기물 처리 공장은 애초부터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 라이선스도 없었어요. 심지어 건축 허가조차 없는 완전한 불법 시설이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수드소이 팀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죠.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지역 공동체의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국제사회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합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 태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리더십 하에서 태국이 겪고 있는 변화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아요. 특히 환경 정책과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최근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패통탄 총리에게 파놈 사라캄 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이었어요. 총리님, 파놈 사라캄 지역의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통탄 총리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우리는 모든 외국 투자에 대해 공정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책은 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 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패통탄 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셨어요. 보셨죠? 이것이 바로 패통탄 정부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불리한 질문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회피하죠.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지역 공동체의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국제사회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합니다. 스크린에 태국 SNS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수치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태국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현 정부의 환경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고 83%가 중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우려한다고 답했어요. 더 놀라운 건 태국 시민들의 직접적인 반응이었어요. 태국은 중국 쓰레기통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패통탄다파라 같은 해시태그들이 수백만 번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쓰레기통이 되길 바라냐? 는 구호가 큰 공감을 얻고 있어요. 스크린에 방콕 시내 시위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패통탄, 중국 돈이 우리 아이들보다 소중하냐? 하지만 패통탄 정부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위를 주도하는 환경운동가들을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라고 몰아가고 있죠. 패통탄 정부가 중국에 이렇게까지 의존하게 된 배경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이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중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패통탄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복한 셈이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파놈 사라캄의 참상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다 외국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식민지배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암울한 현실과는 정반대였던 시절 말이에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태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낸 황금 시대를 살펴보죠.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태국과 한국 그린 팩토리 협력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태국 동부 해안 지역인 라용주에 세워진 친환경 전자부품 생산 공장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했고 한국의 청정 기술과 태국의 인력이 결합된 모범 사례였죠. 당시 이 공장에서는 연간 2만 명의 태국 청년들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고용 창출에 그치지 않았어요. 가장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한국으로 기술 연수를 보냈거든요. 연간 500명의 태국 기술자들이 서울과 수원의 연수원에서 반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최신 제조기술, 품질 관리, 환경 안전 관리까지 종합적인 교육을 받았죠. 그들이 태국으로 돌아가면 현지에서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기 태국에는 무려 15개의 청정기술 인증 기업들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도 한국의 기술을 배워 친환경 생산 시설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당시 태국은 정말 아시아의 정원이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당시 태국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인터뷰 영상을 재생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자존심이 강한 국민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었죠. 교수님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시점의 인터뷰를 이어서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폐기물 선별 노예가 된 기분입니다. 한국 회사 때는 기술을 배웠는데 지금은 그냥 쓰레기를 분류하는 일만 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더욱 놀라운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시는 건 태국 동북부의 한국과 함께 건설한 재생에너지 시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태국의 토지, 인력이 결합된 성공 사례였습니다.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설계되었고 2만 명의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이 부지는 중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폐기물 중개 기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꿈의 도시가 쓰레기 집화장이 된 거죠. 한국은 태국에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게 만들었어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그 시절 태국 청년들은 정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꿈의 잔해 위에 서 있습니다. 단기간에 한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태국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장입니다. 개발과 존엄이라는 제목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수드소이 팀이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교수님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빨간 글씨로 무효라고 도장이 찍힌 라이선스들이 나타났어요. 조사 결과 우리가 오늘 다룬 차층 4호와 파놈 사라캄의 중국 폐기물 공장들은 필요한 3가지 라이선스 모두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승인, 폐기물 처리 허가, 그리고 산업시설 운영 허가까지 모든 것이 가짜였어요. 그런데 다음에 나온 패통탄 총리의 대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교수님이 최근 기자회견 영상을 재생하셨는데 패통탄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성급한 결정은 외국 자본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재 태국 정부의 현실입니다.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다 외국 자본을 우선시하는 거죠. 스크린에 새로운 통계가 나타났어요. 해외 언론 보도 현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등 주요 해외 언론들이 태국의 폐기물 문제를 보도했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 언론들은 태국을 중국의 쓰레기 식민지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가면서 태국의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죠. 다음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태국 관광 통계였는데 그래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태국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어요.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작년 같은 기간 월 평균 300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는 195만 명으로 줄었어요.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월 15억 달러, 연간 180억 달러의 손실입니다. 관광업계의 반발도 거세졌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태국이 더러워졌다, 공기가 나쁘다고 말하며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개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자존과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는 더욱 우선되어야 해요. 지금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진정한 의미의 개발이 아닙니다. 한국이 철수하고 중국이 들어선 이 변화를 저는 쓰레기 속 주권 상실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국의 환경과 국민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순간 그 나라는 이미 주권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태국의 사례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국제 정치에서 경제력이 어떻게 한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예요. 진정한 국제 협력이란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과거 협력 모델이 바로 그런 예시였고, 지금 태국이 겪고 있는 상황은 그 반대의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국제 정치 무대에서 활동할 때 오늘 본 태국의 교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계는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진정한 협력은 상호 존중과 지속 가능성 위에서만 가능해요. 강의가 끝나자 강의실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 나라가 1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한국이 사라진 후 중국과의 협력에서 생기는 끔찍한 사건,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폐기물을 저렇게 함부로 폐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태국 총리 때문에 태국 중소기업은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태국 중소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하청업체로 일을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다른 국가 기업 때문에 내부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베이지입니다. 저는 미국 동부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들었던 국제경제학 수업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례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강의실에 도착하자 클라크 교수님은 이미 프로젝터를 켜고 수업 준비를 마치고 계셨죠. 오늘은 해외 기업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먼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을 소개하셨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설명해 주셨죠. 이런 국가들에서는 삼성, 애플, 도요타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통해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교수님은 이런 기업들이 단순한 공장 이상의 가치를 가져온다고 강조하셨어요. 이들은 현지 협력업체 생태계를 만들고 기술 노하우를 전파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사례는 태국입니다. 2024년 태국에서 일어난 일은 해외 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지도와 함께 경제 지표들이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태국이 과거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설명해 주셨죠. 태국은 한국의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투자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철강 산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방콕 외곽과 동부 해안 지역에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고 이들과 협력하는 현지 업체들도 수백 개에 달했죠.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은 점점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2023년 말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이 없는 상태로 불법 약물 유통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급증했고 전체 불법 체류자 수도 크게 늘었죠.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뉴스 기사들과 한국 정부의 성명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입국 심사 강화로 태국 내에서는 반한 감정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요. 더 심각했던 것은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현지 한국 기업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지는 사태로 번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는 일까지 있었죠. 그러자 삼성전자는 2024년 방콕 외곽의 대형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죠.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래프에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태국의 수출과 고용이 급감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특히 태국 동부 지역의 실업률은 6개월 만에 3배나 뛰었다고 해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공장 몇 개의 철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대기업들과 협력하던 수백 개의 태국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한국 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갑작스러운 주문 중단을 견디지 못했죠. 교수님은 태국의 한 부품 제조업체 사장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15년간 삼성의 협력업체로 일해왔습니다. 직원 300명이 모두 실직했고 우리가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도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태국 국민과 정부가 한 선택은 두고두고 후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패통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부정했다고 해요. 그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자신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태국과 중국 정상들이 악수하는 사진을 띄우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과 중국 간의 여러 경제 협력 협정 사진이 나타났죠. 태국과 중국은 새로운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떠난 공장들을 인수하기로 했고 방콕에서 남부 해안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동부 경제회랑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죠.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타이핑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태국의 기존 하청업체들은 어떻게 됐나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던 회사들이 중국 기업들과도 계속 일할 수 있었나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태국의 하청업체들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처럼 자신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15년간 삼성과 일하면서 품질 관리와 기술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부품 업체들과만 거래했고 우리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한 이후의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죠. 중국 기업들은 태국을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했죠. 더 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중국인 노동자들을 태국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래프에는 태국 내 중국인 노동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기술자, 관리자, 심지어 단순 노동자까지 자국민들을 대거 고용했습니다. 현지 태국인들은 점점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어갔죠. 이제 우리나라인데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불만이 태국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방콕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중국 기업들은 기술적으로도 한국 기업들에 비해 뒤처져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LG가 제공했던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 기업들은 제공하지 못했죠. 태국 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정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는 어땠나요? 고속철도 같은 것들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태국 정부는 중국과 공동으로 여러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태국 기업들은 소외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의 계약을 자국 기업들에게 몰아줬고 태국 기업들은 하청조차 따내지 못했죠. 심지어 자재와 장비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라는 제목의 그래프였죠. 결과적으로 태국 경제는 중국 경제에 예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독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종속 관계가 만들어진 셈이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식민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태국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자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갔죠. 화면에는 S일렉트로닉스라는 태국 회사의 CEO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그는 지친 얼굴로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10년 넘게 삼성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중국 기업들은 우리 기술력에 관심이 없고 자국 협력사만 데려옵니다. 이대로 가다간 1년 내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태국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과의 협력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한국 기업들과 맺었던 관계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중소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가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이었죠. 태국 전자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삼성, 현대, LG 등과 협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대기업들의 동남아시아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태국이 공백으로 남겨둔 자리는 이미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채워 넣었죠. 태국 기업들이 들어설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필기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했나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기업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사진이 보였죠. 태국 자동차 부품 협회와 전자산업협회는 비공식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한국 대기업들을 만나 우리와 다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죠. 교수님은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제목은 태국 기업들, 한국과의 협력 재개 요청, 한국 기업들 신중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 한국 기업 임원은 태국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죠. 이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이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태국 중소기업들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죠. 교수님은 태국 경제학자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 총리가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가장 큰 영향은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영향력이죠. 탁신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 내 큰 사업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패통탄은 아버지의 정치적, 경제적 유산을 이어받은 셈이죠. 교수님은 다른 전문가의 분석도 소개하셨어요. 태국 정치 전문가들은 패통탄 정부와 친나왓 가문이 중국과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국영기업들과의 계약에서 상당한 리베이트가 오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패통탄 총리가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 국가의 미래가 소수의 정치인들의 사적 이익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니 말이죠. 교수님은 태국 중소기업인들의 단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태국의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중국 기업들은 그들을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태국의 중소기업 도산율은 전년 대비 127% 증가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한 공장 폐쇄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노동자들이 울면서 공장을 떠나는 모습이 가슴 아팠죠. 더 비극적인 것은 많은 태국인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산업을 되살리려면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중국 중심의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이제는 태국 사회에서 일어난 또 다른 중요한 현상, 즉 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갈등 격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내 중국인 이주자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2024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는 놀라서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엄청난 증가율이었죠.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일어나면 당연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태국에서는 이 갈등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중국 갈등의 양상이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열되어 있었죠. 첫째, 공장 내 폭력 사건입니다. 화면에는 공장 내부의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중국 기업들이 태국 공장을 인수한 후 관리자 직책은 거의 모두 중국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태국인 노동자들을 심각하게 하대했죠. 영상에서는 중국인 관리자가 태국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던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실 안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들렸죠. 여러 공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급기야 2024년 10월 방콕 외곽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중국인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태국 노동자들은 부상을 입었죠. 교수님은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셨어요. 둘째, 부동산 문제입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태국의 주요 도시, 특히 방콕과 파타야, 푸켓 등 관광지에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화면에는 방콕의 고급 아파트 단지 사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방콕 중심부의 부동산 가격은 85%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와 중산층 가정들은 주거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방콕에서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살 곳조차 없다는 구호를 내건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 현장의 사진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 학생들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보였죠. 셋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폭동과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치앙마이의 한 공장에서 태국 청년이 중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SNS에 퍼졌습니다. 교수님은 그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인 남성이 태국 청년의 머리를 밀치고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했죠. 교실 안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되었어요. 교수님은 태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은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무려 78%가 아니오라고 답했더라고요. 태국 내에서는 한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은 결과가 이거냐는 비판이 커져갔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자국 정부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태국 정부는 이런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이 모든 갈등을 일시적인 적응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 법이라며 태국인들에게 인내를 요구했죠. 더불어 반중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중국 대사관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사진이었죠. 방콕 중심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1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죠. 이 사태를 계기로 태국 내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관광업이 위축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죠. 2025년 초에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경제 지표들이었죠. 수치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태국의 실업률은 무려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수치였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5%를 기록했고 물가는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폐허가 된 쇼핑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때 번화했던 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죠. 심각한 경제 위기가 계속되자 태국 국민들은 한국 기업들이 떠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태국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보시죠. 화면에는 중년의 태국인 남성이 나왔어요. 저는 15년간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안정적인 수입과 복지 혜택이 있었죠. 지금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국과 협력할 때가 더 잘 살았습니다. 다른 인터뷰도 이어졌어요. 방콕의 대형 쇼핑몰에서 매장을 운영했던 여성이었죠. 한국 브랜드들이 있을 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지금은 텅 비었죠. 한국 브랜드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교수님은 태국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개하셨어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태국은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고 실질적인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타이핑하면서 질문했어요.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태국 내부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었지만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경제 위기는 일시적이며 중국과의 협력이 결실을 맺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보였죠. 모두 패통탄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태국 내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패통탄 총리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소마이 뿌라싯 박사의 인터뷰를 보시죠. 화면에 나타난 중년의 학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국이 한국을 배척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뒤 경제 구조가 붕괴했고 중국과의 협력은 태국을 더욱 예속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전문가들은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패통탄 총리는 끝까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태국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총리는 우리를 실업자로 만들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는 구호가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도 소개되었어요. 이제라도 한국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없이 살 수 없다. 패통탄 정부는 국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고 태국 내부에서는 정치적 격변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끄시고 학생들을 바라보셨어요. 태국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여러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적으셨어요.
경제적 결정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의 주권과 사회 안정에 직결된다. 다국적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기술력과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익보다 우선시될 때 국가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국가 간 협력 관계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해야 한다. 결국 태국의 사례는 글로벌 경제에서 한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 사례 연구가 제게 남긴 깊은 인상에 대해 생각했어요. 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경제적 협력 관계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수업은 끝났지만 이런 질문들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되든 이 태국 사례 연구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태국 중소기업들마저도 하청을 받지 못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의 도움이 엄청난 경제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놀랐고 태국 총리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